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창조물이죠. 궤도신사 아르센 류팽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네, 아르센 류팽.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작가가 자신이 만든 이 엄청난 캐릭터를 좀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류팽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 모리스 르블랑 개인의 삶, 그의 원래 문학적 야망은 뭐였는지, 또 류팽이 등장하고 사랑받던 그 시대 배경까지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왜 류팽이 그냥 도둑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매력적인 인물로 남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르블랑이 처음부터 이런 추리 모험 소설을 쓰려던 건 아니었다면서요? 네, 아니었어요. 원래는 기드 모파상 같은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처럼 좀 진지한 심리소설, 그러니까 순수 문학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몇 편 발표도 했는데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못 거뒀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어떻게 류팽을 만들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전환점이 된 건데 당시 영국에서 셜록 홈즈가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우리도 홈즈에 맞설 만한 캐릭터나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출판사에서 르블랑에게 제안을 한 거죠. 아,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1905년에 잡지에 단편 아르센 류팽 체포되다를 딱 발표했는데 와, 독자들 반응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처음부터요? 네. 원래는 단편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써달라고 막 요청이 쇄도해서 결국 30년 넘게 류팽 시리즈를 쓰게 된 겁니다. 와, 30년이요? 대단하네요. 근데 류팽은 확실히 그냥 도둑이랑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주 다르죠. 변장도 잘하고 막 신출 규모라고. 근데 또 보면 목표물이 좀 부당하게 돈 번 부자나 거만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막 곤경에 처한 부인이나 아이들을 슬쩍 돕기도 하고요. 약간 의적 같은 느낌. 네, 맞아요. 홈즈가 좀 냉철하고 이성적인 탐정이라면 류팽은 훨씬 인간적이고 유머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함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일화가 그거잖아요. 류팽이 직접 자기 첫 범행이라고 밝힌 거 6살 때였대요. 6살이요? 네. 자기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리면서 모욕했던 백잭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한테 복수하려고 가문의 보물인 왕비의 목걸이를 훔쳤다는 거예요. 와, 어린 나이에 대담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석으로 훔친 게 아니라 뭐랄까 그 부패한 권력이나 거짓된 명예 같은 걸 조롱하고 까발리는 행위였던 거죠. 독자들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꼈고요. 아, 그래서 더 열광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정작 르블랑 본인은 이걸 막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평생 순수문학 작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갈망이 너무 컸던 거죠. 자료들을 보면 정말 류팽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품도 썼다고요? 네, 여러 번 시도했어요. 다른 장르로요. 근데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죠. 독자들은 류팽 없는 르블랑 이야기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아, 안타깝네요. 심지어 나중에는 류팽이 아주 잠깐 등장하는 방식으로 원래 류팽 시리즈가 아니었던 소설, 예를 들면 포판 파편 같은 작품을 억지로 류팽 시리즈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였군요. 코난 도일도 홈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비슷하지만 달라요. 르블랑은 류팽이라는 존재에 훨씬 더 깊이 얽매여서 어쩌면 평생 그 고뇌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게 류팽이랑 셜록 홈즈의 관계잖아요. 르블랑이 홈즈를 자기 소설에 막 등장시켰다고요? 허락도 없이? 아, 네, 그랬어요. 초기 작품이에요. 당연히 코난 도일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했죠. 하하, 그럴 만도 하네요. 그래서 결국엔 이름을 살짝 비틀어서 헐록 솨즈 이렇게 바꿨어요. 누가 봐도 홈즈인데 말이죠. 아, 그 이름이 그렇게 나온 거군요. 네, 이게 또 홈즈 팬들, 셜록히언이랑 류팽 팬들, 류팽이행산이의 라이벌 의식을 엄청 부추겼죠. 재밌네요. 팬들끼리도 경쟁하고. 그렇죠. 근데 르블랑이 홈즈를 약간 좀 웃기게 묘사하면서 류팽을 더 돋보이게 하려 했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 어쨌든 프랑스에서는 류팽의 인기가 정말 홈즈 못지 않았고요.
특히 일본 만화 루팡 3세. 덕분에 아시아 쪽에서는 인지도가 엄청나죠. 아, 맞아요. 루팡 3세. 그게 아르셀 류팽 손자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2차 창작물들 덕분에 더 널리 알려진 면도 커요. 이렇게 보니까 르블랑과 류팽의 영향력이 정말 여기저기 남아있네요. 한국 최초 탐정 캐릭터 유블란 이름도 르블랑에서 따왔다고 하고. 그건 저도 처음 듣네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명탐정 코난의 유명한 탐정 아저씨 모리 코고로란 딸 모리란 이름도 모리스 르블랑의 모리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고요. 아, 정말요? 그건 꽤 유명한 이야기죠. 게임 페르소나5에 나오는 카페 이름도 르블랑이고 정말 많아요. 그러네요. 심지어 작가가 죽고 나서 수십 년 뒤에 미발표 원고가 발견돼서 아르센 르팽의 마지막 사랑 이런 책으로 나오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너르까지 닫았으니 비록 그가 원했던 순수 문학 작가로서의 명성은 아닐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셈이네요. 네. 르블랑과 르팽의 관계를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정말 창조자의 손을 떠나서 캐릭터 스스로 생명력을 얻고 시대를 넘어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실감이 나요. 그러게요. 르블랑은 평생 류팽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류팽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모리스 르블랑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쩌면 위대한 창조물이라는 건 가끔은 창조자의 원래 의도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스스로 불멸의 생명력을 얻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미심장한데요. 작가가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평생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그저 한 개인의 비극이나 딜레마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이 탄생하고 또 살아남는 좀 특별한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